고요. 반드시 키워드 정리하셔서 유튜브 검색해서 영상 꼭 보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 유튜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데에서 지금 정보 얻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스크립트를 주시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키워드들을 유튜브에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이동인데요. 주식 이동에 대한 거는 진짜 제가 한 1년 찾아 헤맨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찾아 헤맸었고 잘 못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식 이동에만 좀 프로세스를 갖고 계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수가 되신다. 그래서 주식 이동에 대해서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탑픽 13부터 16까지 우리 신 실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게요. 비상장적 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을 실수요자로 선언하라. 저가 및 고가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가압승계 지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라. 네. 이 네 가지만 알아도 뭐 남들 못 푸는 거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저희는 어떻게? 이런 게 있구나. 전문가 매칭. 이것만 잘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개념 이해 잘 하시고 구조만 잘 설계하시면 된다.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이 개념은 아시죠? 상장한 주식과 상장하지 않은 주식.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법인들은 비상장 주식 회사. 근데 상장 주식은 사고 팔잖아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 누가 사요? 안 사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주식 가치를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비상장 주식이 일주당 계속 올라가시는 거 대표님들은 몰라요. 그리고 부동산을 막 취득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주식 가치가 확 뛰고 막 이런 자산이 늘어날수록 주식 가치가 막 올라가거든요.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청산할 때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속 재산으로도 들어가요. 증여 재산으로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주식의 가치가 평가돼서 돈으로 과세 표준이 되고 세금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사지도 않는데 왜 평가를 해? 그럼 이 주식 가치가 지금 높게끔 만드는 그 요인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그만큼 가치가 평가가 높아져서 나는 액면가가 처음에 출자할 때 1주당 가격을 1,000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익잉여금이 이따만큼 쌓여가지고 1주당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엄청 뛰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세금이 1,000원일 때랑 10,000원일 때랑 과세 표준 자체가 틀리고 그게 내가 한 10,000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황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대표님들이 떠안으면 또 문제는 뭐 내가 저지른 거 내가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녀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가만히 있다가 세금 폭탄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데 세금이 있으면 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회사를 지킬 수가 있는데 세금 재원이 없으면 이거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럼 처분이 잉여금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 칼국수는 다 몇씩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몇십억씩 있는 그게 내가 만약에 상장을 하거나 이 회사를 사고 팔아야 돼. 딴 사람한테 팔아 넘기고 싶어. 이럴 때는 주식 가치가 높으면 회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그냥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주식 가치를 낮춰야 돼요. 그럼 만약에 증여 상속이나 이런 게 생각이 없고 네. 근데 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 팔지 않을 거라고 하면 네. 이 대표님들은 급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네요. 그 위험성 자체를 잘 모르시고요. 내 회사가 그만큼 나는 사실 자본금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억이 돼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되면 그걸 내가 처리하고 싶은데 세금이 엄청난 거죠. 네, 20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그리고 가압승계를 하려 했더니 가압무사 뭐죠?
업무 무관 자산으로 한 90%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승계 이 지원 제도가 이제 세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니네 비상장 회사고 하니까 세금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생긴 제도인데 이 제도 자격에 지금 부합되지 않은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그냥 내야 돼요. 그래서 청산할 때도 문제, 뭐 할 때도 문제. 그럼 계속 결손 내면은 되긴 해요. 계속 결손 해가지고 그 회사를 그냥 없는 셈 치고 하면은 세금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살아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내가 죽어.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게 다 가족들한테 채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주식 가치를 조절을 해서 세금을 절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 가족들이 이 회사를 잘 이어가고 팔든 뭐하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속세 재원을 법인 안에 마련을 해두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또 마련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이거 뭐 있고요. 명의신탁 그 얘기했잖아요. 차명주식 이거 있으신 회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략상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이거 위험해요. 이게 그 대에서는 좋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다음 세대로 이전이 될 때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명을 줬던 사람이 사고로 치면 압류가 흘러 들어와서 법인이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명 주식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주식 이동할 때 서로 양수도 하시면서 이제 저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주식은 10,000원인데 막 10만 원에 팔아. 고가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증여세라는 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그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포션이 있고 사실 이 비상장 주식은 한 주당 가치가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이 한 주당 가치를 결정을 할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세법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가 나와 있는 거고 이 주식 가치 대비 3% 이상 더 싸게 팔거나 더 비싸게 팔면 세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절세를 딱, 합법적인 절세 딱 하면서 양수도, 이동, 이걸 할 수 있는 게 전략이고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얼마큼을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전략이 짜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나중에 대표님하고 어떤 기업의 방향성을 서로 의논을 하고 지분 이동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 구조를 기획하실 때 이게 막 돌아가면서 시뮬레이션에 나와야 되는 거고 저희 서준 이노대 대표님이 이제 지분 이동에 대한 니즈를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옵션을 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실 건데 대표님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라고 제안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터져요. 한 회사 딱 놓고 뭔가 솔루션을 로드맵을 짤 때는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그 세무사가 할 일, 법무사가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한 그 자기만의 서비스인데 이거를 구조하고 기획하는 게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사례를 많이 접하셔야 되고 간접적으로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노하우들을 습득을 하셔야 되고 실제 적용을 하면서 디벨롭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사실 회사가 20개 넘어가면 미치는 거죠. 그걸 리스트업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메모광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서류를 잘 폴더별로 정리를 해서 대표님께 빠짐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이러다가 터지겠다 이래서 이제 지금 모신 거고, 파트너로. 그래서 파트너들도 마찬가지. 한도가 아마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자동화시키고 나눌 건 나누고 담당자도 그 한도에 맞게끔 양질의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업무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들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방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면 대표님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만들어드리는 방법 몇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계좌에 돈 꽂아드리는 거, 하나는 세금 낼 거 줄여드리는 거. 이거를 가시화 시각화해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평가, 이거는 대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막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법인 같은 경우는 세무조정하고 3월에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세무사한테 한 김에 돈 조금 주고 주식가치 평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분을 이동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으실 때 주식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주당 지금 얼마가 되셨네요. 이거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동을 하시거나 뭔가 이슈를 해결해야 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사하고 그다음에 세무사하고 끼고 같이 평가 들어가셔야 돼요. 서류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지분이 이동이 되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비상장 주식 세법상 어떻게 하는구나. 부동산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구나.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치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자기가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개념만 정리하시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235페이지 보시면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양수도 서로 사고 팔 때 세액을 계산하는 사례들 나와 있고요. 증여했을 때는 세금 누가 내요? 증여받은. 네,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 내고요. 양수도 했을 때는요? 순수한 표정으로. 양수도 했을 때는요? 양도소득세 누가 내요? 맞아요. 내가 내 주식을 판 사람, 내가 원래 1,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올라가서 10,000원을 팔았으면 9,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신 거잖아요. 9,000원이. 그거에 대한 세금은 내가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양수도 또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정책자금 막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슈들을 잘 정리해놨다가 돈 들어올 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돈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드리거나 절세해드리거나. 그래서 그게 계획상에 있어야 그걸 하실 수가 있겠죠. 돈만 받아들이고 수수료 막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쟁여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돈은 항상 돌린다. 돌리면서 그래서 정책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통장부터 이제 분리 들어가고 이제 돈 이제 잘 증빙하는 것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 들어와서 법인에서 돌고 절세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돌수록 돈이 되게끔 저희는 구조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이제 케이스 보시면 서준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주식 환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 241페이지 보면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가 3명이던 시절이 있고요. 옛날에는 7명인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사들이 7명, 5명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2명, 1명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전에 생긴 법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차명 주식이 있다. 뭐 그거를 가족이면 상관없는데 형제 자매도 피 터지고요. 내 직계 자손 아니면 직계 아니면 피 터져. 형제 자매 특히 친척 막 끼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양수도를 하든 아니면은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해서 이익 소각을 해버리든 그 주식은 없애서야 돼요. 없애서 반드시 대표님 명의로, 대표님 직계로 옮기셔야 되고 웬만하면 자녀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 부모님이 있는 것도 나중에 다 증여세, 상속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기업의 어떤 세금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마련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셔서 주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창업한 다음에 3년 안에 지분 싹 만들어 드려야 되고 3년 후부터 이제 막 우상향을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 배당이라든지 이런 플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엑시트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지에 대해서 아예 생애 설계가 쫙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한번 한 파트 한 파트 해보실 때 이제 전체가 보이시겠죠? 그렇게 구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이런 컨설턴트를 만나는 거 대표님 복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 파트만 하고 해먹고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점주주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뭐 명의신탁 안 하네 뭐 하네 이런 말 있는데 이것도 다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과점주주라고 해서 뭐 과점주주인 경우에 세금이 더 막 부과가 된다, 뭐 이중과세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것 때문에 뭐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이거에 대한 리스크라는 걸 얘기를 해서 세금 내시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걸로 풀어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또 뭐야? 과점이 왜 이중과세 해? 뭐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라? 유튜브를 검색을 꼭 하셔서 개념 정립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도 1시간이니까.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 지금 저희가 차명 주식 해결하고 있거든요. 한 27년 된 가업승계 기업인데 거기는 이제 작은 아버지가 지금 주식이 20% 정도 갖고 계세요. 근데 주식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20억이 한 5억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차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원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이력 만들고 그 사람이 차명이다라는 확인서 쓰고 계약서 쓰고 그리고 뭐 녹취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분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 남겨놓고 그다음에 환원 제도를 한번 배당 이력 만들어서 한 3년을 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증여세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때 동안에 대표님은 증여세 마련하시고 이런 플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 주식도 해결하는 게 그 정도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막 타인이 들어와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막 이러면 자손한테 막 상속이 되고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특히 이제 그룹 회장님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다 이런 문제가 있으시니까 그거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그 정엘의 가업승계라는 채널 아세요? 유튜브? 가업승계는 그쪽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정엘의 가업승계라는 것에 보면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로 공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같이 넘기세요. 그 저가 및 고가 거래 저가로 거래해도 고가로 거래해도 서로 증여하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준 것도 증여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준 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실 수 있고요. 꼭 부모님한테 내가 받는 것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도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고가 거래 세법상 한도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명의신탁 주식을 했던 데를 회사에서 돈이 있으면 사요. 사서 그 돈을 이제 이 사람이 받고 이 돈을 다시 대표한테 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식은 소각을 해버리고 대표님이 지분율이 높여드리는 거. 그때 이제 또 이익 소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업승계 지원 제도. 여기 보시면 265페이지 보면 가업 상속하는 공제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한번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법들은 항상 2025년 뭐 세법 개정안 이렇게 해서 또 유튜브에 막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 하시고 옛날 정보 가지고 하는 유튜버들도 있으니까 좀 실력 있는 유튜버들 가리셔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직접 세무사한테 체크를 하는데 세무사도 옛날 세법 자기가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국세청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하셔도 되고 크로스 체크 하시면서 대표님한테 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업성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대상 기업이나 자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막 진짜 600억 항도로 그냥 없애주는 거라서 막 10%대로 진짜 증여세나 상속세 드라마틱하게 지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돼서 잘만 되면 대표님들 돈 진짜 많이 세이브 해드리는 거라 이런 자격을 갖추실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시면 업무 무관 자산인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 무관 자산 다 없애주셔야죠.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을 없애시는 게 이제 3년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막 50억 있고 막 상속할 게 60억인데 50억이 가지급금이어서 업무 무관 자산이에요. 그러면 10억만 그 특례가 적용이 되고 50억은 생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50억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막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뭐 과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타인한테 대여했다든지 비사업용으로 토지랑 주택 막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업무 무관 자산으로 돼서 상속 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일반 상속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그게 딥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뭐 상속 공제가 있고요. 이렇게 해드릴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는 기업을 만났는데 복잡합니다. 지금 3년 차인데 회장님은 80세인데 네, 지금 굉장히 좀 촉박한데 회사 내에는 돈은 없고 세금만 지금 폭탄이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생전에 증여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도 있지만 증여하면서 특례하면서 절세하는 거. 그래서 법인이 자금이 있으면 세금 어느 정도 내고 증여를 많이 하면 이게 또 세이브가 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진행을 하시는 거 있고요. 지나가시고 그래서 272페이지 보시면 일반 증여를 할 때랑 가업승계 증여를 일부분 했을 때랑 세금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도 한번 해봤었는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업을 할 때 대표님들이 그냥 3억을 주신 거랑 일반 증여를 하신 거랑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로 해서 3억을 줬을 때랑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로 했을 때 3억 증여했을 때 0원 세금 0원. 근데 일반으로 3억을 증여했을 때는 세금이 20%인가요? 꽤 많이 나오죠. 6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특례 제도로 3억을 주셨을 때는 증여세 0원.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면 자녀에게 0원으로 주겨 막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로 많이 과세 특례 제도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기본공제 5억까지인데 저희는 3억으로 해서 증여세 없이 대표님이 돈 주셔서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한명회사의 모든 사업권을 옮기는 솔루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쭉쭉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연부 연납 특례도 있어서 만약에 그 가업을 승계하실 이슈가 니즈가 있는 기업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격 조건 세밀하게 검색을 하시고 누구든 앉혀놔서 가업 승계할 수 있는 컨디션 만들어 주시고 살아생전에 증여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증여하고 그 다음에 업무 무관자산 빨리빨리 정리해서 상속됐을 때 세금 0원으로 다 안전하게 이전이 되실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셨던 키워드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키워드 딱딱딱 정리하셔서 꼭 검색을 해주시고요. 제가 링크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록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광주 대표님 딜레이 되셨으니까 크레타 그거는 조금 사회자할게요.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시죠?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대표님들 네, 처음 우리 업무 프로세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처음에 만났을 때 대표님께 일단 서류를 받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다들 정신 차리시고 서류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네, 크레탑으로 한번 정보 보시고 핵심 질문 리스트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 미팅 하죠? 웹 미팅 하거나 아니면 대면 미팅 하셔서 리스트업 하신 것 토대로 해서 질문하시고 이게 서류하고 실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체크하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계약이나 청약을 진행하시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 오늘 간 거는 리스크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가 지금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죠 라고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또 원하시는 니즈를 더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미팅 때는 그 로드맵에 맞게끔 세부 절차가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이슈를 해결을 하면서 사후 관리 들어가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크레타 보면서 핵심 파악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이 핵심 질문 리스트 조금 뾰족하게 하시는 거는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20일 날 요 첫 번째 장에 20일 회의록을 보시면 서류 검토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핵심 질문을 가지고 가서 회의를 했고 그거에 따른 결과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핑을 따로 안 했지만 이 미팅 전에 센터장님 통해가지고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검토 결과 브리핑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핵심 질문을 했고 대표님한테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업을 한 내용을 이 프레임을 딱 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의 사고를 여기로 딱 집중하게끔 만드는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르게 할 수 있고 사실 근데 조금 디벨롭은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좀 스피디하게 일 처리하는 게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하던 대로 지금 공유를 드리는 거고 우리 두 분은 더 디벨롭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좀 규모 있게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결과했던 거를 지금 검토를 했고 지금 이런 문제가 보인다. 경정청구 가능성 받고 4대 보험 현황 저희가 봤는데 지금 경정청구 가능한 걸로 보이고 세무조사 이슈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 전문 사무실 외주로 진행을 제한한다.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그 다음에 정관검토했고 지금 보니까 이거 없다. 이런 거 부분 개정 제한 드립니다. 프레임 또 세웠죠. 주주 구성 받고 대표님 100% 지금 편중 확인했고 회사 방향상 설정한 다음에 지분 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제안했고 프레임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지 못한 걸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보수 적정 검토했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제표 지금 봤는데 제조업인데 10%밖에 잡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상향 조정하실 수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재무제표 크레탑으로 지금 찝은 거는 제품 매출 안 잡힌 거랑 가지급금이랑 이익 잉여금이랑 당기순이익 관리 안 된 거 이거를 저는 핵심으로 찝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인증에서 이런 거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자금 지금 1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한번 체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을 진행하신 후에 아래 솔루션하고 실행 로드맵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1번부터 7번까지 리스트업해서 드린 거고 추가 서류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대면 미팅을 계약 전에 저희가 했을 때 회의를 했고 그거를 리스트업해서 대표님의 프레임을 씌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를 항상 만날 땐 이 회의록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딴 얘기 잡담 저희는 할 시간 없고 업무 얘기만 하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게끔 딱 앉자마자 질문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딱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모여서 대표님 이거 지난번에 보고 드렸고요.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서 오늘 회의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 청약으로 저희 계약 성립됐고요. 그리고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 앞에 2월 20일에 대해서 해결 과제가 쭈르륵 나왔는데 다시 한번 썸머리에서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라고 간략히 얘기하고 넘어갔고 3번에 딱 포커싱해서 오늘 브리핑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제 계약한 후에 바로 이제 그 지점장님 연락해서 정책자금 가능성이나 경정청구는 세무서 통해서 한번 체크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 보고하면서 정착자금이나 대환대출 지금 의뢰하면서 어떤 거 지금 체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핵심 질문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정 청구에 대해서도 제품 매출 30% 검토는 저희 라인업 되어 있는 회계사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지금 있는 회계사와의 관계성 때문에 조금 주춤하셨고 확답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금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다 정리할 거예요. 오늘 회의했던 내용 싹 다 정리해서 또 다시 보고 드립니다. 내일 정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관 개정이나 이런 거 쭉쭉쭉 얘기했고 대표님이 추가로 연구소랑 뭐 R&D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지분 이동에 대한 옵션 제안해달라 요청하셨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오늘 14일로 회의록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7월에는 1번, 2번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번에서 6번까지는 다시 리스트업해서 8월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오늘 가서 6월 20일 날 정리한 것처럼 다시 회의록을 정리를 해서 대표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정센터장님 한 번 더 터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액션을 취할 거는 기관하고 업체의 서류 다 수집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빨리 해결돼서 저의 목적은 대표님한테 돈이 일단 딱 꽂힌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번째 프로세스, 세 번째인가요? 미팅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세 번째 거죠. 이제 로드맵부터 이제 세부를 딱 짜가지고 1년 계획으로 좀 로드맵 짜서 보고 드릴 거고 지금 7월까지는 1, 2번에 좀 포커싱 해가지고 또 보고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로드맵 들어가고 사후 관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일단 돈을 만들어 드리면 무조건 저희는 청약 업셀링입니다. 그래서 왜? 묶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묶어놓는 거 그리고 벤처 인증하고 맞물려가지고 자금 활용하는 방법들 구조화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얼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노텍은 계속해서 관리를 들어가고 그리고 돈이 딱 꽂혔을 때는 소개 들어갑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소개 받고 또 다시 신규 개척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 잡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크레탑 보고는, 이 크레탑은 저기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 광주 대표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저기 해외 일정 있어가지고 자리에 없어서 7월 말이나 8월 초 이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중장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이즈가 아마 작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이? 네, 보통은 그 정도면은 보증기금, 보증기금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1억 언더면 보증재단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책자금 요청하셨어요? 네네네.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중장비, 그 정도면은 중장비 대여업 크게 하시는 거예요. 10억, 대표님 10억 정도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1억에 중장비 대여업 하시는데. 크게 하신 거예요. 뭔가 연결이 돼 있나 본데요? 운수업하고 연결되거나,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는 안 나오지. 네, 운수업이 아마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5시간 생각했는데 택도 없네요. 진짜 못하겠네요. 그쵸? 받으시는 분도 힘들고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세업은 6시간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강사가 계속 바뀌고 그 수강생들이 6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해요. 자습? 아니요. 강의 듣고 쉬는 시간에 막 중간중간 가서 피드백 막 받고. 근데 이제 코치진이 있으니까 강의가 계속 그 교대가 되는데 혼자 하기는 힘드네요. 근데 이 거를 갖고 네. 현장을 받으시는 이 그룹이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못 뛰죠, 많이. 못하죠, 많이. 그래서 기스에 한 사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인 교육도 사실은 DB가 없으시면 아마 성과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론만 지금 받으시는 케이스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케이스가 딱 있으면 청약도 바로 일어나고 실전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거 아까 이노비즈 네. 한 거, 네. 그거는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가 다른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점. 가점 붙고 그리고 지원금 받을 때 가점. 그래서 R&D나 뭐 이런 여기 연구소도 딱 있잖아요. 그럼 R&D 자금 받을 때 한도가 높아지거나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기업 인증이 많으면 이제 공신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업체랑 거래할 때 수주하기 좋고 뭐 그런 식인 거고, 만약에 대기업하고 거래를 할 경우 그런 업체를 고르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을